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오늘은 제3장 의료사회복지 현장의 정책 및 제도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제도에 대해서 공부하는 장이네요. 그죠? 우리가 더 넓게 사회보장제도에는 사회보험과 공적부조, 사회복지 서비스가 있잖아요. 사회보험 하면 여러분 4대 보험 생각이 나시죠? 예, 4대 보험. 4대 보험에는 뭐가 있습니까? 국민건강보험, 그다음에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이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공공부조라고 할 수 있는 의료급여제도 이렇게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새롭게 5대 보험이라고도 하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또 하나의 보험자이기 때문에 건강보험하고 같이 이렇게 취급하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 이 장에서 이제 공부하는 것은 의료계통으로 또 사회복지사 활동 영역으로서의 제도에 대해서만 더 잘 아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사회보험제도가 이제 만들어진 이유는 어떤 거냐? 그죠? 사회보험제도는 우리가 기본 생활을 잘 인간적으로 잘 하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정책이잖아요. 제도잖아요. 이런 제도는 우리가 의료 현장에서 당연히 사회복지사들이 알아야 될 학문 영역이라는 거죠. 그걸 발휘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스킬도 필요하지만 제도에 대한 지식 함량이 굉장히 필요하기 때문에 이 장에서는 그 제도의 목적, 주요 특징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학습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건강보험제도가 어떻게 도입이 됐고, 그리고 이제 의와 연여 적용 대상과 재원, 급여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공공부조로서 의료급여제도,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제 국기법에 대해서 알아봐야죠. 그래서 의료급여에 의해 연역, 이용 절차, 수급 자격, 그 다음 이제 구체적인 서비스 유형에 대해서 이제 학습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 요새 많이 이제 각광을 받고 있는 제도지요. 그래서 이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된 배경과 의의, 그다음 연여, 급여 형태, 신청 방법, 수급 자격과 재원에 대해서 학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가 이제 알아봐야 될 게 어떤 걸까요? 자,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자, 공공부조는 뭐고, 여러분, 사회보험은 뭔지, 미리 이제 공부하셨던 분들은 이제 기억하고 계시겠지만, 한 번 더 숙지하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사회보장제도 하면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이게 두 개의 큰 틀을 이룬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러니까 사회보장기본법에는 사회보험과 공적부조에 대한 설명이 잘 제시되어 있는 법이잖아요. 그래서 사회보장기본법에서 공공부조를 뭐라고 정의를 해놨냐면요.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하에 누구를요?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을 위해서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이들이 쓸 수 있도록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라는 것으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전에는 이거를 이제 아까 공부조라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전에는 1995년 그 이전에는 우리가 공적부조라는 용어를 사용했어요. 그러다가 95년 사회보장기본법이 제정된 이후에 공부조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공적부조라고 사용하는 분들은 옛날 사람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공공부조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게 정확한 지금 시대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공공부조라는 것은 사회보장제도 중에 사회보험 다음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서요. 우리가 특히 소득이라든가 자산조사 프로그램, 비기업, 그리고 이제 스스로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한테 국가가 보장하는 거예요.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이게 헌법 제34조 1항에 근거해서 이렇게 제도를 정한 거죠. 그러니까 생활 유지 능력이 없고 어려운 국민, 그죠? 그러니까 기여를 할 수가 없겠죠.
기여를 낼 수가 없잖아요. 돈에 대한 어떤 부분을 기여하지 않고 소득 자산 프로그램으로 일단은 어떤 그 재산 가치나 이런 부분에서 미치지 못하는 이런 분들을 위해서 만들어낸 어떤 사회보험과는 구별된 제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회보험은 우리가 기여를 하지만 공공부조는 기여하지 않는다라는 거, 많이 다른 상반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회보장기본법에서 이제 공공부조 다음으로 무엇이 있을까요? 자, 사회보험이 있죠. 사회보험. 자, 사회보험이라는 것은 뭘까요? 자, 보험이라는 단어가 붙었네요. 그죠? 자, 우리가 이제 여러분께 민간보험 같은 것도 이렇게 들고 있지만, 건강보험료 내잖아요. 보험료. 그죠? 이 보험이라는 것은 우리가 무엇 때문에 냅니까? 우리가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미래에 대처하고자 내는 거잖아요. 이처럼 이제 사회보험이라는 것도 사회적 리스크, 소셜 리스크라고 하잖아요. 우리한테 발생하는, 그 국민한테 발생하는 그 소셜 리스크를 우리가 갑자기 당하면은, 그죠? 굉장히 뭐 난처하고 굉장히 힘든 상황이 도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그 위험의 보험 방식으로 우리가 일정 금액을 기여한 만큼 우리가 급여를 받는 이런 제도가 바로 사회보험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예요. 보험 방식으로 대처해서요. 이게 이제 사회보험인데, 이 사회보험이 그 사회적 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를 낸다 그랬죠? 돈을 내야죠. 네, 경제활동을 통해서 소득이 있을 때만 어떤 일정 금액을 낼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한테 사회보험은 강제 적용이에요. 네, 강제로 소득의 일부를 떼가지요. 그죠? 객출한다고 표현합니다. 일부를 강제로 객출을 해서 미리 대비하는 제도, 이걸 사회보험이라고 합니다. 이 사회보험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보험회사 많이 들어본 그 민영보험과는 차이가 있죠. 그죠? 어떤 부분에서 차이가 있습니까? 민영보험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만 사회보험은 그 보험료를 재원으로 해서 가입자에게 발생하는 위험, 이 보험사고라고 하죠. 이거를 분산하는 보험 원리를 이용하는 것으로 이제 민간 보험과는 차이가 나는 거죠. 자, 그러면 공공부조와 이제 우리가 사회보험의 차이점에 대해서 이제 지금 알아봤는데요. 사회보험은 이렇게 국민한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으로 부터 대처다. 그래서 이제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고 있지만, 공공부조는 이렇게 보험료 부담이 능력이 없는, 부담 능력이 없는 생활 그 무능력자 상태를 구제하기 위해서 그들의 생존을 위해서 보장한 게 바로 공공부조 제도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공공부조는 이렇게 미리 어떤 금액을 뭐 저축해 놓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가난해지면, 그러니까 일이 일어나고 난 이후, 그러니까 사후적으로 빈곤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을 해, 안전망으로서 역할을 하지만은 사회보험은 미리 예방하는 거죠. 미리 보험료를 어느 정도 객출을 해서 분산 원리에 의해서 이렇게 마련한 제도. 그러니까 예방과 이건 사후 안정망으로서 역할을 하는 제도라서 이 약간의 차이점은 있죠. 그죠? 네, 그에 대한 설명이 다음 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한번 우리 설명을 한번 볼까요? 자,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의 차이점. 자, 공공부조는 최저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다. 그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사회보험은 보험 방식에 의한 소셜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한 여러 사람을, 그쵸? 소득의 일부를 강제로 객출시켰다. 그래서 이제 필요할 때 주는 연대적 대응이다 라는 거죠. 자, 공공보조는 선별 대상이 어떻게 될까요? 공공보조는 지급 대상이 어떻게 될까요? 공공보조는 선별주의 원칙이죠. 선별. 그쵸? 우리가 자산조사라는 것을 통해서, 그죠? 어느 정도 생계 이하가 됐을 경우에 이제 지급을 해주기 때문에 가린단 말이죠. 그래서 선별주의다. 그 다음에 사회보험은 보편주의. 보편주의는 누구나 다라는 거죠.
어떤 일정 어떤 상태가 되고 나면 이렇게 가난해서 이제 면하지는 이런 일반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한 누구나 다가 보험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거기에서 이제 가려지는 취약계층 쪽으로 이제 밑으로 내려오면 이제 공공보조의 어떤 저소득층에 우리가 이제 해당이 되면 여기 지급 대상이 되는 공공부조의 원리에 의한 우리는 이제 제도에 우리는 이제 수급 형태로 이제 받게 된다는 거고요. 그다음 이제 공공부조는 무차별 평등주의라면 사회보험은 비례해서 형평주의다. 그다음 이제 공공보조는 소득이나 자산조사에 의한, 그다음 사회보험은 기여금 내가 낸 거를 그대로 돌려받거나 그 보험 원리에 따라서 일부를 받는 이런 방식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재원은 공공보조는 일반 조세로 이제 마련이 된다면 사회보험은 우리가 낸 보험료와 국고에 의한 재원으로 마련이 됩니다. 자, 급여 수준은 공공보조는 최저생활 보장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사회보험은 적정성, 그 다음에 공공보조는 권리성.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아까 국기법이라고 그랬죠. 국민기초생활보장권이라고 표현해. 권리. 그죠? 이렇게 다 권리, 사회보험도 권리지만 사회보험은 강제권으로서 강한 권리성이라면 공공보조는 조금 희박한 권리성으로 그래도 권리를 인정했다는 거에서 공공보조도 굉장히 큰 의미를 둔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국민건강보험제도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는 시간 가질게요. 국민건강보험제도. 자, 우리 국민건강보험제도. 자, 처음부터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건강보험이 시작되진 않았죠. 순차적으로 우리가 이제 건강보험의 대상이 이렇게 확대가 됐는데, 전국민 의료보험이 실시된 거는 몇 년도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 1989년입니다. 굉장히 오래된 것 같지만 사실 그렇게 오래된 거 아니잖아요. 그죠?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의료보험은 1989년이다. 그 이전에 뭐 여러 차례 어떤 변화 과정이 있었지만 1977년에는 사업장 근로자 모두한테 뭐 1인 이상 뭐 10인 이상이 아니라 여기는 50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에게 의료보험을 강제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국민 대상이 89년이고요. 이게 이제 정착이 된 그 이후에 2000년 7월 1일부터 국민건강보험법이 이제 개정이 돼서 지금까지 이루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 이렇게 건강보험제도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한 지속적인 정책의 추진이 지금 필요한 상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이제 법적 근거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 국민건강보험제도. 자, 국민건강보험제도의 법적 근거는 헌법에서 찾을 수가 있는데요. 우리나라 그 헌법, 대한민국 헌법 제34조 1항하고 이제 2항에서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국가의 사회복지 증진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근간이 돼서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가 실시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떤 그 사회보장에 관한 이제 기본법을 또 보자면은 사회보장 기본법에서도 제3조를 보면 사회보장이라는 것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이런 소셜 리스크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이라든가 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보조, 사회보장 서비스라고 사회복지 서비스라고 하잖아요. 이 사회 서비스를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뭐가 나왔어요? 자, 국민건강보험제도의 법적 근간을 볼 수 있는 질병, 장애, 노령, 실업, 빈곤, 그죠? 양육. 그 다음에 헌법에서는 아까 인간다운 생활, 이런 게 다 법적 근거가 된다라는 거죠. 우리 건강보험제도와 관련돼서. 그래서 이제 여기에 사회보장기본법에 의한 사회보험으로서 국민건강보험, 그죠? 국민건강보험법에는 뭐라고 칭해져 있습니까? 자, 국민의 질병, 부상에 대한 예방, 진단,
치료, 재활, 출산, 사망 또는 건강 증진에 대해서 보험급여를 실시해서 국민 건강을 향상시켜야 되고 사회보장을 증진시키는 게 이제 목적으로 하면서 우리 국민건강보험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그리고서 이 국민건강보험제도를 구체화시킨 법이 이제 국민건강보험법이 되는 거죠. 그리고 다음으로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이제 의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국민건강보험제도. 국민건강보험제도는 잠깐 앞에서 이제 부연 설명을 덧붙이자면 설명 내용에 대해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고액의 어떤 진료비가 우리한테 굉장히 힘들게 다가올 수 있는 그 부담감을 줄여주기 위해서 그죠? 만들어진 제도죠. 그래서 국민들이 평소에 보험료를 내고 그리고 보험 급여를 제공받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국민건강보험제도, 국민건강보험의 보험자는 누구입니까? 보험자는 저희입니까? 자, 국민건강보험에서 보험자는 공단입니다. 그렇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되겠고요. 저희는 뭐가 됩니까? 저희는 이제 피보험자나 피부양자가 되는 거죠. 그죠? 피보험자 같은 경우는 이제 보험료를 내는 사람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그 밑에 딸려있는 식구는 이제 피부양자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국민건강보험제도는 국민과 상호 위험을 분담하고자, 그죠?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 보장 제도라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잠깐 보았고요. 다음으로 국민건강보험제도가 어떻게 발달을 했는지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그죠? 어떻게 지금에 이르기까지 국민건강보험제도가 이루고 있는지. 자, 우리가 1963년으로 이제 거슬러 올라가 보면요. 63년에 의료보험법이 이제 제정이 됐습니다. 자, 63년에 의료보험법이 제정이 됐다. 그죠?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이 이제 63년 11월에 이렇게 이제 만들어졌고요. 63년 같은 해 12월 6일에 의료보험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1970년에 자, 근로자나 공무원, 군인을 대상으로 한 의료보험법이 이제 만들어졌지만 시행을 못하다가 77년 7월에 50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와 공업단지 근로자에게 강제 적용되는 의료보험 제도가 실시가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79년에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들이 이제 의료보험이 이제 실시가 됐고요. 그 다음 이제 1980년대에 이르러서 이제 전국민 의료보험 실시를 위한 준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지역의료를 준비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직장 의료보험 같은 경우에는 81년 1월에 10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그리고 1982년 12월에는 16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를 적용 보험료를 확대를 하다가 그 다음 이제 88년에는 급기야 5인 이상이 되면 이제 5인 이상이 되는 이제 사업장 근로자까지 확대 적용을 한 거죠. 이제 500에서 계속 이제 줄어든 거죠. 그죠? 500인, 100인, 16인, 5인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역 의료보험제도는 이제 88년 1월에 농어촌 지역의 의료보험을 먼저 이제 실시를 하고 그 이듬해 89년 7월에 도시지역까지 확대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2년 만에 전국민 의료보험 가입을 달성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89년도에 전국민 의료보험 제도도 이제 실시되었을 뿐더러 10월 1일부터 약국에도 이제 적용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997년도 12월 31일에는 이제 국민의료보험법이 제정이 돼서 98년 10월 1일부터
다소 보험자 방식이 의료보험제도에서 통합주의 방식으로 변경되면서 공무원 및 이제 사립학교 교원공단과 227개 지역 의료보험조합이 통합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000년 7월에 의료보험제도 의료보험 조직이 이제 통합이 되기 시작하죠. 통합이 됐다가 2003년 7월에 직장 지역가입자의 재정이 이제 통합 운영되었고 2008년에는 노인 장교양보험이 실시가 되고 2011년 1월 1일부로 사회보험 징수가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예,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이제 적용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볼게요.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이제 적용 대상은 우리가 의료급여 수급자를 제외한 국내 국민이에요. 그죠? 우리가 이제 의료급여 수급자는 우리 국기법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대상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제외한 사람들이 이제 국민건강보험제도에 적용이 되는데, 거기에서 이제 가입자가 될 수도 있고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 거죠.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어떤 가입자 하면 직장 가입자하고 지역 가입자로 나누죠. 직장 가입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들, 그리고 이제 거기에 사용자가 있을 거 아니냐, 사용자, 그 다음에 공무원, 교직원, 이분들은 다 이제 직장 가입자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직장 가입자하고 피부양자를 제외한 사람이 이제 지역 가입자로서 우리 농어촌 주민과 도시 자영업자가 되겠습니다. 재원은 어떻게 마련이 될까요? 자, 재원은 보험자의 보험료와 국고로 부담이 되죠. 그래서 이제 지역 같은 경우, 지역 가입자 같은 경우에 우리는 이제 보험료 부과 점수에 점수당 금액을 곱해서 이제 산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직장 가입자 같은 경우는 평균 보수 받잖아요. 월급 그 보수 월액 보험료의 일정액을 이렇게 해서 보수 월액 곱하기 국민건강보험료율 이렇게 이제 정해서 우리가 보험료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 가입자 같은 경우 보수 월액 보험료, 이거는 보수 월액 곱하기 건강보험료율로 이렇게 산정이 된다는 걸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자,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주 내용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자,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주 내용. 자, 첫 번째가 급여입니다. 급여. 자, 급여. 주 내용에 있어서 급여. 적용 대상과 재원에 이어서 이제 급여입니다. 여기서 이제 급여는 두 가지 형태로 나눕니다. 우리 급여는 이제 현물급여와 현금급여로 이제 나눠지죠. 현물급여는 어떤 건가요? 현물급여. 자, 현물급여를 원칙으로 한다라는 거예요. 현물급여. 이거는 우리의 어떤 요양급여라든가 검진 받잖아요. 요양급여. 이제 현물급여. 우리가 질병이랑 부상, 어떤 출산에 의한, 그죠? 실제적인 급여를, 우리 급여라는 것은 받는 거를 말해요. 기여는 내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보험료를 기여를 했기 때문에 급여로 받는 거죠. 이건 건강검진과 요양급여가 있고요. 그 다음에 현물급여와 현금급여라고 있잖아요. 현금급여에 해당하는 것은 현금이니까 어떤 비용을 받는다는 거죠. 이건 뭘까요? 요양비. 그리고 또가 뭐가 있을까요? 장애인 보전금 급여비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건강검진도 뭐라 그랬어요? 현물급여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건강검진 몇 년에 한 번 하지요? 2년에 한 번 무료로 실시하잖아요. 요양급여를 지급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입자나 피부양자에게 2년에 한 번 무료로 실시하는. 자, 요양비는 뭐였죠? 요양비는 현금급여였잖아요. 이거는 실제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이유로 요양기관 이외의 장소에서 의료 서비스를 받는 경우, 또 출산할 때, 그죠? 또는 이런 실제적인 요양 혜택이 요양기관 장소 이외에서 받게 되다 보니까 출산할 때도 이 상당 금액을
그 요양급여에 지급하는 게 이제 바로 하나의 현금 급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 이제 장애인 보장급 급여가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의 또 이것도 급여지만 비가 붙은 비용이잖아요. 현금 급여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장애인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보장구를 구입할 경우 구입 금액의 일정액을 지원하는 현금 급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건강보험의 가입자가 자, 입원 치료를 받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진료비의 20%를, 외래 진료비의 30에서 60%를, 약제비의 30%만을 이제 본인이 부담하는 형태로 우리가 지원을 받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외에도 본인 부담금 보상금 제도를 도입해서 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비 중 본인이 내는 부담금이 30일간 12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금액의 50%를 사후에 환급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본인 부담 상한제는 이렇게 사전 적용 방식과 사후 환급 방식 이렇게 운영이 된다는 것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또 살펴봐야 될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자, 의료급여제도가 있습니다. 의료급여제도. 자, 의료라는 것은 우리가 전주에 이제 알아봤지만 인간이 이렇게 질병으로부터 이제 벗어나서 정말 안정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필요한 제도였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제도적 장치로서 우리가 삶의 안정을 위해서는 이제 의료가 필요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의료는 계속해서 그 사용자가 수요가 늘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의료비 같은 경우도 우리가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 통계청의 통계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 이렇게 고령화로 인해서 한 가구당 의료비 지출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늘어날 추세지요. 이렇게 인구가 많아지다 보니까 특히 이제 차상위 계층의 의료 그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분들은 굉장히 어렵죠. 이분들은 참 이렇게 필요한 요양비 지원, 부모님을 부양하면서도 요양비 지원은 고사하고 정말 자신의 치료 시기도 놓치는 일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어서 이분들을 위한 사각지대의 어떤 차상위 계층을 위한 어떤 의료비의 어떤 지원들이 굉장히 필요한 상태죠. 그래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정부가 의료급여 제도를 이제 시행해서 차상위 계층에게도 의료급여를 실제적으로 이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급여 제도를 포함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대해서 간단히 이제 살펴보자는 거죠. 이 의료급여 대상자의 어떤 수급자 이용 절차라든가 지원 서비스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료급여제도의 법적 근거를 찾아보자는 거예요. 이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앞서서 사회보험에서의 국민건강보험제도가 있었잖아요. 자, 그렇게 보험의 원리가 아닌, 그죠? 보험료는 내가 내야 되지만 그런 낼 형편도 못 되는 분들을 위해서는 국가가 보장해주는 제도지요. 자, 의료급여 제도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그러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뭐죠?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라는 것은 자, 국가와 그 지자체의 책임으로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한테 필요한 급여를 제공해서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아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 바로 국기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국기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급여의 종류는 다음과 같아요. 자, 뭐 어떤 급여 종류가 있을까요? 이분들이 받는 거 실제 생계급여가 있습니다.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상생활할 수 있도록 지급을 해주는 거죠. 금품과 물품이 있습니다. 자, 주거급여. 자, 주거안정에 필요한 수급품을 이제 지급해주지요. 그 다음에 의료급여가 있습니다. 이거는 건강한 생활을 이제 유지할 수 있도록 각종 검사라든가 치료비를 지급하는 거, 치료를 지급해 주는 거죠. 치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교육급여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입학금이라든가 수업료, 그죠? 학용품비, 그다음 이제 수급품을 지원하는 게 바로 이제 교육급여가 될 수 있고요. 해상급여는 우리가 아기 낳고 조산, 분만, 그죠?
가 관련돼서 조치 보호의 급여입니다. 장제급여, 돌아가셨을 때 사망한 이후에 장제 조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합니다. 자활급여가 있네요. 자, 자활급여는 자활을 목적인 거죠. 자활수송을 위해서 그들이 다시 설 수 있게끔, 살아날 수 있게끔 정보나 교육을 제공하는 제도. 이렇게 해서 이제 의료급여의 형태에 대해서 이제 쭉 알아봤습니다. 그 다음으로 의료급여 제도에 뭐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자, 의의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겠습니다. 의료급여 제도의 의의. 그럼 지금까지 이제 급여에 대해서도 알아봤고 법적 근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의료급여 제도의 실제 정의, 목적이 뭘까라는 거예요. 의료급여 제도라는 것은 어려운 국민의 의료 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거예요. 생활유지 능력이 없는 이분들을 위한 국가 보장 제도가 공공부조라는 거죠. 그래서 건강보험과 이렇게 함께 국민 의료 보장에 중요한 수단이 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의료급여는 이렇게 취약계층의 건강 유지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를 함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연역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겠습니다. 연역. 자, 의료급여 제도의 발달 배경을 보자는 거예요. 그죠? 자, 의료보호라는 말, 생활보호. 자, 보호라는 말로 예전에는 이제 많이 사용을 했었는데 생활보호 대상자 들어보셨죠? 우리가 이제 62년 12월에 생활보호법이 이제 제정이 됐었어요. 그래서 의료 보호에 관한 규정이 마련됐지만 굉장히 시행령의 미비로 구체적인 사업이 실시되지 않았다가 70년대 들어서 빈부격차가 엄청 심하다 보니까 이때 이제 의료보장제도의 필요성이 이제 부각이 된 거죠. 그러면서 76년 이렇게 생보자를 중심으로 해서 국공립 의료기관에서 무료 의료급여 사업을 실시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취약계층에 대해서 77년 국가 재정에서 기본적인 의료 혜택을 제공하는 의료보호법이 최초로 탄생을 하게 된 거죠. 의료보호법이. 그러다가 2001년 10월에 예전에 그 의료보호법이 뭐로 바뀌었습니까? 의료급여법으로 바뀌었습니다. 2001년입니다. 이렇게 전면 개정돼서 의료급여의 어떤 수급기간은 폐지를 하고 예방과 재활에 의한 의료급여를 시행하게 됐죠. 그러다가 2007년 7월에 일종 수급권자의 외래진료 시에는 본인 부담제와 그 다음에 이제 선택 의료급여 기관제를 실시를 했죠. 그러다가 2014년 7월에는 심판 청구의 공정성, 객관성, 전문성을 확보해서 국민의 권익보호 증진을 위해서 다시 개정되는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지금 의료급여 제도가 이제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의료급여 제도의 어떤 수급 자격에 대해서 이제 알아볼까요? 자, 의료급여의 수급 자격은 우리가 의료급여 제도를 대상으로 해서 알아보자라는 거예요. 수급자라고도 하지만 수급권자라고 하잖아요. 자, 권리가 있는 사람, 이거 권리를 우리가 인정을 받았다라는 거죠. 이 수급권자는 1종과 2종으로 나눕니다. 그죠? 1종은 어떤 분들입니까? 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권자예요. 이제 근로무능력 가구라든가 희귀성 난치질환이라든가 이제 중증질환 등록한 시설 수급자 이런 분들은 이제 1종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행여 환자도 일종이 되죠. 그러니까 떠돌아다니다가 병이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치료나 간호를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해줄 사람이 없는 사람은 행여 환자 일종으로 이제 우리가 수급권자가 됩니다. 그리고 또 누가 있을까요? 타법 적용자로서 이재민, 그 다음에 이제 의사자, 입양 아동, 국가 유공자, 중요 무형 문화재 보유자, 북한 이탈 주민, 그다음 5.18 민주화 운동 관련자와 노숙인. 자, 노숙인은 바로 이제 타법 적용자로서 일종에 해당하는 수급권자로서의 이제 권리자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2종이 있습니다. 이제 2종은
일종에서 제외된 수급 대상이 아닌 자, 국기법상의 수급권자이면서 일종 수급자가 아닌 사람은 이제 이종으로 우리가 이제 대상이 됩니다. 자, 수급 자격 볼까요? 자, 수급 자격. 수급 자격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수급권자의 의료급여 그 항목에 대한 의료비를 어떻게 이제 부담을 하고 있는지 자기 부담, 본인 부담금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일종 같은 경우 입원을 했을 때 1차 의원에 이제 입원하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본인 부담금은 없습니다. 그죠? 일종 외래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00원 내요. 이종도 마찬가지죠. 하지만 이종인 경우 입원했을 경우 1차 의원에서 이제 입원하면 이제 10%는 본인 부담금이 있습니다. 이 정도 알아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약국에서도 이제 지원을 받는데 일종 같은 경우 입원에서는 없고 외래에서 이제 500원, 이 정도 외래에서 이제 500원을 이제 우리가 지급받습니다. 본인이 내야 된다는 거죠. 본인 부담이 이 정도 된다는 거 이제 알아두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의료급여제도네요. 의료급여제도. 자, 의료급여제도의 이용 절차. 이용 절차.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1차 의료기관에 의료급여를 우선 이제 신청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야 수급권자가 되죠. 상위기관의 진료가 이제 필요한 경우는 의료급여 의뢰서를 발급받아서 단계적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의뢰서 없이 기관을 이용한 경우에는 본인이 다 내야 된다는 거죠. 하지만 응급인 경우 또 분만 굉장히 특수한 경우죠. 이런 데는 상관없다. 이때는 그냥 상관없이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 지원 서비스는 여러분 이렇게 보시겠지만 여긴 안 나와 있는데요. 교재를 보면 이제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107쪽을 한번 참고해 보세요. 의료급여 그 지원 서비스는요. 본인 부담 지원 제도와 현금급여 지원 제도, 치아 관련 지원 제도 이렇게 세 가지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자, 본인 부담 지원 제도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건강생활 유지비 지원과 의료급여 대지급금 제도, 그 다음에 이제 본인 부담금, 보상금 상한제가 있습니다. 이제 보시면 자세한 설명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 현금급여 지원 제도, 이건 임신 출산과 관련된 장애인 보장구와 관련된 지원 제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양비 또 있지요. 이를 위해서 임신 출산 진료비가 있고요. 장애인 보장구. 그 다음에 우리 의료 급여 제도에 있어서 이제 지원 서비스로 이제 치아 관련 지원 제도도 있습니다. 노인 틀니라든가 치석 제거, 치과 임플란트 이런 부분에서 취약계층의 노인분들을 위해서까지도 이제 의료 급여가 굉장히 지원이 확대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입니다. 자,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 여러분 그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를 우리가 많이 이제 들여보셔서 익히 내용들을 많이 알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저출산 고령화 많이 들어봤잖아요. 이게 하나의 사회 문제가 됐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뭐 하나만 낳아서 잘 기르자 뭐 이랬지만은 지금은 뭐 출산 장려제도 정부가 굉장히 여러 방침들을 제시하는 시대로 바뀌었습니다. 또 우리나라 이 선진국처럼 고령화가 굉장히 가속화되고 있었죠. 이미 뭐 고령 사회가 돼버렸잖아요. 그죠? 이 고령화와 관련된 고령사회. 우리나라는 한 노인 인구가 한 몇 프로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오늘 이렇게 4월 28일 기준으로 해서 고령 인구를 보니까 15.7%가 됐더라고요. 그죠? 우리가 이제 고령화 사회라고 했는데 고령화 사회는 총 인구 중에 65세 이상의 인구가 총 인구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이면 이제 고령화 사회였어요. 근데 이미 우리는 2017년대에 고령 사회가 됐다는 거죠. 고령 사회는 몇 퍼센트가 넘으면 고령 사회죠. 노인 인구가 14%가 넘으면 고령 사회로 됩니다. 우리는 이미 고령 사회가 됐습니다. 이렇게 고령 사회가 되다 보니까 그죠? 취약한 상태의
노인을 위한 어떤 서비스가 필요하게 됐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노인 요양 서비스로서 저소득층 노인으로 이제 선별적으로 정부에서 실시가 됐습니다. 2008년 7월부터. 그러다가 이제 2008년 7월 이전에 그러다가 이제 2008년 7월 이후부터는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누구나 다 이런 일정 나이가 되거나 어떤 상황이 되면 보편적인 서비스를 누구나 제공하기 위한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실시됐습니다. 노인 장기, 그러니까 노인성 어떤 질환이란가 노인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노인들의 삶뿐만이 아니라 노인을 돌보는 가족들의 어떤 힘듦, 중압감 이걸 덜어주기 위한 정책이 바로 노장법이죠,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 그게 이제 지금 많이 이렇게 정착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것을 한번 쭉 살펴보자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어떻게 도입이 됐는지 이렇게 쭉 살펴보자면요. 그리고 이제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이다 하면은 그게 세 가지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65세 이상 비율이 굉장히 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17년에 됐습니다. 2018년에는 그 이후는 14% 이상이 확연하게 드러났고요. 그리고 이제 초고령 사회는 이미 이제 우리가 이제 알고는 있지만 한 2026년 정도 되면 노인 인구가 한 20% 이상이 되지 않을까. 그러면 이때 사회를 초고령 사회라고 합니다. 노인 인구가 이제 20% 이상. 이러면 굉장한 심각한 인구 고령화 현상이 우리가 닥친 어떤 어려움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첫 번째 크게 이제 배경이 되어서 이제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실시하는 계기가 됐다라는 거. 두 번째는 뭐예요? 고령화 사회로 이렇게 바뀌는 것도 바뀌는 거지만 우리가 이제 노인보다는 자녀 쪽에 많이 그 양육 쪽으로 치우치잖아요. 생각을 더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의식 변화가 되면 노인에 대한 그 부양 기능이 굉장히 약화가 됐다. 그러기 때문에 이 제도가 필요했다라는 거죠. 그다음 세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노인성 치매라든가 중풍 등으로 인해서 아픈 기간이 굉장히 길어지죠. 장기화된단 말이에요. 정말 가족이 하다가는 그 얼마나 힘듦이 가중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에 대한 노인의 의료 수요의 급증에 발맞춰서 우리는 이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를 실시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태가 됐다라는 거죠. 이렇게 도입 배경을 우리가 세 가지로 뽑을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 다음으로 이제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의의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자,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의의.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이에요. 고령은 여기서 65세 이상이라고 그랬잖아요. 하지만 65세가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노인성 질병이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이런 사유로 인해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한테 실제 신체 활동과 가사 지원 서비스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장기요양 급여를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어떤 생활 안정이라든가 건강 증진, 가족 부담을 덜어줘서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게 바로 노인 장기요양보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렇게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는 건강보험 제도와 별개의 제도로 운영되고 있는 한편 이렇게 제도 운영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관리 운영 기관을 보험자인 공단에 두고 일원화했다라는 게 특이할 만한 하나의 어떤 본보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하나로 해서 보험자 및 관리 운영을 같이 하고 있다라는 것, 노인 장기요양보험을 같이 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살펴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국고 지원이 이제 가미된 사회보험 방식으로 이제 채택을 하고 있고 65세 미만의 장애인이 제외된 노인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라는 것을 주의 깊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급여 형태예요. 급여 형태. 노인 그 장기요양보험 제도는 급여가 두 가지로 크게 나눕니다. 하나는 재가와 시설입니다. 재가는 있을 때 집이지. 집에서 누가 오는 거예요? 집으로 요양보사가 오는 거예요.
요양보호사 실적 가정을 방문해서 도와주는 거죠. 간호, 목욕, 가사활동, 신체활동. 그리고 이제 주간보호센터 이용할 때도 도와드리고, 그죠? 이용하기도 하는, 이것도 제가죠. 그다음 복지용구를 구입 및 대여하는 급여, 이런 것도 다 제가 급여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시설급여는 요양시설에 장기간 입소해서 서비스를 받는 거죠. 예, 시설급여 말 그대로 시설에서 우리가 받는 겁니다. 시설에는 뭐 어디가 있겠습니까? 요양시설을 말하겠죠. 노인 요양시설, 뭐 노인 요양 공동생활가정이라든가 노인 전문병원 이제 시설급여의 형태로서 받는 서비스 기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재가급여의 종류로 아까 말씀드린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쥐약안보, 단기보, 기타 재가급여는 이게 재가급여가 있고요. 본인 부담금은 10%, 15%입니다. 그 다음 방문요양 서비스는 뭐예요? 요양 서비스니까, 그 요양보호사 가정을 방문해서 가사활동 지원하는 서비스. 방문 목욕은 실제 요양보호사가 목욕 설비를 갖춘 차량을 이용해서 수급자에게 목욕을 제공하는 거. 방문간호는 뭡니까? 간호사나 조무사, 치위생사가 가정에 방문해서 간호하는 거, 요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상담을 제공하는 급여 서비스다. 또 뭐가 있을까요? 제가 급여에 주 야간 보호 서비스입니다. 이건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 시간 동안 기관에서 보호하고 목욕, 식사, 기본 간호라든가 치매, 응급 서비스, 심신 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및 훈련을 제공하죠. 그래서 주야간 보호센터라고 이렇게 우리 간판 같은 데 많이 써 있잖아요. 이게 다 이제 재가급여의 형태입니다. 재가입니다. 시설이 아닙니다. 왜 낮에 갔다가 이제 저녁에 댁으로 모셔다 드리잖아요. 다 장기보호 서비스가 있어요. 이 단기보호는 단기간 기관에서 보호하는 거예요. 그죠? 수급자를 한 15일 이내에 보호하는 신체활동을 지원하고 심신기능의 유지와 교육 훈련을 제공하는 장교요양 급여 서비스입니다. 이외에 기타 재가급여가 있다. 수급자의 일상생활이나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물품을 제공하거나 대여해서 대상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지원하는 장기요양 급여 서비스입니다. 그 다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시설급여 말씀드렸잖아요. 노인 요양시설이라든가 노인 요양 공동생활가정, 노인 전문병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그 본인 부담 20% 우리가 이제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신청 방법을 볼까요? 장기요양보험 서비스의 제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나라는 신청주의잖아요. 신청 안 하면 못 받아요. 그렇죠? 먼저 장기요양 인정을 받아야 하려면 어디에 신청합니까? 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할 수도 있고요. 이제 팩스나 우편, 인터넷으로 이제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인 장기요양보험은 이렇게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그 다음에 수급권자가 신청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65세 이상의 노인이나 60세 미만이지만 노인성 질병, 즉 치매나 뇌혈관 질환 이런 가진 자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인정 신청은 여러분 그 우리 그림에서도 이제 알 수가 있듯이 우리가 이제 방문을 나오죠. 우리 그 공단에서.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90개의 항목, 그죠? 조사는 이제 65개 항목 조사와 25개 특기사항 조사로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장기요양 인정 조사표에서 우리가 질문을 하고 그에 대한 이제 답변 조사를 하죠. 그러면 이거를 이제 등급 판정을 받기 위해서는 장기요양 인정 점수를 이제 산정해서 그 대상이 되면 위원회의 심의 판정에 의한 뭐 1등급에서 5등급 이렇게 등급 외로 이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때 필요한 것은 요양 인정 점수 신청 그 심의 판정 이전에 의사 소견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 이거를 이제 주의 깊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우리가 국민건강보험도 공단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이제 필요한 부분을 네이버나 그 여러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궁금한 사항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우리 뭐 가까운 분들을 신청하면 이제 등급을 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주의를 깊게 이제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 한번 여러 그 어르신들을 보는 시간을 한 번 정도 가져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도요. 저희 엄마도 여기 이제 대상이 되시는데, 대부분 그 노인이 되면 노인성 질환이 안 생길래 안 생길 수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노인 연령으로 인한 것도 있겠지만 거동이 불편한 거로 인해서 여러 가지 제약점이 많이 오는데요. 이렇게 요양보호사의 어떤 그 활동, 그리고 집에 와서 이제 가사활동 지원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도움을 받고 있는 상태라, 이 제도는 저희는 좀 많이 이렇게 좋은 제도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아버지 이제 돌아가셨지만 이렇게 받아왔던 그런 것들, 지금 엄마가 받고 있는 이런 제도들을 보면, 이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는 정말 노인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거동 불편한 이런 그 노인성 질병 가진자들에게 꼭 필요한 제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개선할 점을 우리가 한번 이렇게 알아보니까요. 이 장기 그 요양보험 제도, 우리가 이제 장기요양보험제도, 죄송합니다. 그 재원을 제가 빼냈네요. 그 재원 부분에 있어서는 그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 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건강보험 가입자는 이렇게 건강보험료율 곱하기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이제 부가징수되고요. 지역 가입자의 경우에는 100%로 본인이 부담합니다. 그리고 이제 근로자와 직장 가입자와 그 사용자는 각각 50% 분담을 하고요. 그리고 국기법에 의한 수급자는 이제 전액 면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의료급여 수급권자라든가 소득, 재산 등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해서 고시하는 일정 금액 이하인 자는 50%로 본인 부담금을 이렇게 경감시키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개선점을 이제 마지막으로 볼게요. 그래도 앞서서 얘기했듯이 이 장기요양보험제는 너무 좋은 제도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이제 과제를 그래도 한번 우려해 볼 만한 점이 무엇일까, 앞으로 어떤 부분이 좀 이렇게 이 제도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자면, 첫 번째가 서비스 제공 체계의 미효율성으로 장기요양 공급자 과잉 양성에 의한 서비스 질 저하다. 그래서 이제 2008년 6월 기준으로 요양보호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죠. 열악한 근무 조건과 낮은 급여 문제가 양산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요양보호사 절반 이상이 비정규직으로 삶의 질저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라는 거네요. 그다음 두 번째가 공급자별로 굉장히 변이가 심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장기요양 서비스 질에 대해서는 이제 평가 체계를 확립하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질 관리. 그리고 공급자 성과를 기반으로 해서 재정적 유인도 해야 되고요. 시설에 따른 인력을 확충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노인 신체 기능 향상을 위한 서비스 수준도 높여야 되고, 재정의 안정성 확보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기요양 서비스 및 호스피스 사업에도 이제 적용하는 거에 대해서 고려하는 것도 필요한 우리의 장기요양법의 이제 과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제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나라 의료 사회복지 현장에 대한 현장에서 필요한 정책과 제도에 대해서 쭉 살펴봤어요. 아이고, 이 시간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안녕히 계세요.